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연착륙 되기가 어려운 구조죠. 대략 한 20% 가까이가 빠졌어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많이 빠진 데는 막 25%씩. 어쩔 수 없이 급매로 좀 밀어내야 할 사람들이 네. 좀 점점점 늘어나고 네. 있잖아요. 이 경착륙은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더 가속화될 것 같다. 전세 가격 하락 속도가 되게 빨라지고 있어요. 엄청 빠르더라고요. 예, 전세 가격이 문제가 되면 이건 바로 이 갭 투자자와 네. 연결돼요. 네. 정부는 절대 경착륙을 용인할 수 없어요. 더 리스크가 큰 지역은 지방과 네. 수도권이거든요. 네. 투자자가 집을 사게 하는 거, 네. 이 정책은 되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봐야 될 2023년의 시장은 어떤 유동성 위기, 시스템 리스크보다는 그냥 불황의 이슈가 네. 될 가능성이 높아요. 도산을 하던 아니면 M&A 되던 네. 이 예금을 쫙 빨아야 되니까 비은행들의 유동성 문제가 빵 생기는 거고, 금리 인상을 못하게 막으면서 돈을 시장에서 과도하게 복합하게 따라가는 막아버린 거. 거예요. 네네. 부동산 PF 문제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답이 없어요. 지금의 네. 상황에서. 안녕하세요.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자, 제 옆에 키움증권의 서영수 이사님 모시고 경제 이슈 브리핑 좀 진행하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계속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또 그 윤석열 정부가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시장 흐름 좀 진단해보고 또 그와 관련돼 있는 가계 부채 문제도 좀 짚어보고 또 대책의 적실성 한번 평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영수입니다. 네, 시장 상황부터 해주시죠. 한번 좀 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사님. 지금 우선 주택 시장 계속 내리막길이잖아요. 예, 우선 판단해야 될 건 그거예요. 주택시장 이거는 구조적인 거잖아요. 주택시장의 침체, 이거는 이 과도한 부동산 버블이 이제 꺼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네.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이것만 남았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의 부채 구조를 놓고 보면은 연착륙 되기가 어려운 구조죠. 가계 부채만 보면 예, 진짜.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네. 경착륙 상태, 네. 예, 경착륙이 진행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는 지수는 뭐 실제 뭐 고점 대비 네. 대략 2021년 12월 정도 고점으로 나오는데요. 실제 실거래 기준으로는 2021년 9월 정도가 고점이거든요. 네, 조금 몇 달 빠릅니다. 예, 그래서 고점이고요. 그 고점 기준으로 계산하면은 저희가 만든 지수 기준으로는 대략 한 20% 가까이가 빠졌어요. 네. 예, 실거래가 기준으로. 예, 12월 기준으로 네. 20%가 빠졌어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한국 부동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또 부동산 실거래가 지수가 있거든요. 네. 그것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때 2008년 하반기에 한 6개월 정도에 걸쳐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많이 빠진 데는 막 25%씩 그렇죠. 그렇게 빠진 데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수도권에서도. 네. 주택가격 지수는 불과 그냥 몇 프로 떨어진 걸로 나왔거든요. 그렇죠. 사실 지금도 지수 기준으로 보면 이게 실제로 사람들이 체감하는 것보다는 지수는 덜 떨어진 것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침체되는데 매물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네. 매물이 늘어나는 거를 아무래도 이제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매도를 호가를 낮춰가지고 적극적으로 매도에 참여하기보다는 우선은 좀 매도만 걸어놓는 이제 좀 소극적인 거죠. 과거의 가격이라는 거를 잊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출의 금리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급매로 좀 밀어내야 할 사람들이 좀 점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급매 중심으로 거래 가격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이 없다라면 이 경착륙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더 가속화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사실 보통의 하락기를 넘어서는 속도로 그렇죠. 예. 그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보다 계속 더 빠른 속도로 빠질까요? 아니면 시장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유는 떨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이제 대출금리 이슈가 있고요. 근데 대출금리가 지금 보면은 어쨌든 이제 상승 속도는 지금 예금금리와 연동되기 때문에
대출금리는 상승 속도는 좀 둔화될 것으로 보여져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시장 가격, 주택 가격이 결정짓는 변수 중에 하나가 전세 가격인데 네. 전세 가격 하락 속도가 되게 빨라지고 있어요. 엄청 빠르더라고요. 예, 이제 이게 구조적인 네. 이유인데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세 가격이 문제가 되면 이건 바로 이 갭 투자자와 네. 연결돼요. 그래서 갭 그렇죠. 투자자의 네. 부실 위험이 이제 진행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락 속도는 단기적으로는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네. 보는 거죠. 정부가 시장을 받쳐줄 거다. 그래서 괜찮을 거다. 이런 식의 시각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정부는 절대 경착륙을 용인할 수 없어요. 부동산은 내수 경제이지 이게 개방 경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폐쇄 경제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정부가 될 때까지 모든 정책을 다 동원해서 가격을 받친다라면 가격은 언젠가는 오르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뭐 시간의 문제이지 정책 목표는 달성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8년 하반기에 네. 이제 집값이 실거래가 기준으로 그때 진짜 뭐 급락에 가까웠거든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을 취했죠. 뭐 직간접적으로. 그래서 뭐 사실상 이제 구제금융 공적자금도 뭐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출 갈아타기도 지원해주고, 뭐 만기 연장도 해주고, 대출 뭐 있죠. 예. 이 대책들을 쓰면서 사실은 2009년 1월부터 2009년 10월 정도까지 또 굉장히 그냥 그 구간만 보면 상당히 가파른 또 반등이 왔었거든요. 그때는 그랬죠. 그런 정도의 반등이 올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급락을 막는 정도. 예. 그 정도는 가능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대책만으로는 조금 미흡하고요. 여하튼 추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기본적으로 정부가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으로 매수 수요를 만드는 방법으로 어차피 매수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로는 다주택자와 같은 투자자가 있고, 그 다음에 유주택자죠. 유주택자는 투자자가 있고, 하나는 이제 무주택자 중심의 실수요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투자자 관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 매수세가 만들어지는 데는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예. 우선은 금리가 상대 개념으로 예금이라든지 이런 여러 금리에 비해서 부동산이 너무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여기에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투자를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아요. 오히려 실제 거래가 실수요자 살 수 있게 하는 수준의 가격이 나와서 거래가 늘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너무 높은 가격대잖아요, 여전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금리는 올라서 이제 뭐 대출해서 살 수 있는 범위도 이제 넘어서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사실 말씀하신 대로 가격 조정이 빨리 일어나도록 하는 게 한편으로는 더 빨리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거래를 그러니까 이제 정책 목표를 가격을 올리는 것보다는 지금은 거래를 활성화시킨 내 주안점을 두어서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은 정책이죠. 그리고 충분히 떨어져서 실수요자가 살 수 있는 가격대에 근접했을 때 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바닥에 왔을 때 이제 실수요자가 삼으로써 뭐 전반적으로 주택 시장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뭐 가격도 급등 없이 점진적으로 뭐 반등하거나 아니면은 하락하더라도 하락 속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거래도 어느 정도는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의 시장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2008년 이후 사례를 이제 자꾸 좀 저희가 가장 최근 사례니까 이제 좀 생각해 보면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상충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거래를 활성화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이미 이제 뭐 주택 가격이 그동안 너무 과도하게 올랐다 이런 인식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뭐 어찌 보면 시장 의 조절 메커니즘에 따라서 가격이 떨어지도록 놔두고
적정한 가격선을 찾아서 그때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게 오히려 그 건전한 주택 시장의 조정을 가져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 입장에서 보면 떨어지는 속도가 이제 계속 붙으면 사람들이 또 공포에 질려서 막 투매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게 이제 또 경착륙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또 그걸 이제 바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상충되고 한편으로는 좀 딜레마 상황에 놓이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어떻게 없는 네. 부분이죠. 뭐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일리 있는 얘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놔도 다주택자를 위해서 정책을 네. 취했을 때 네. 정착 효과는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딜레마예요. 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놔도 결국에는 또한 예를 들어서 뭐 취등록세, 뭐 양도세 여러 가지 네. 대책들이 있는데 그게 네. 다 대부분 국회 법률 개정 사항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다주택자를 위해서 어떤 그런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만들어내기는 쉽지는 네. 않아요. 다만 이미 서울 및 일부 경기도의 도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주택 조정 지역이 해제됐거든요. 그 해제되는 순간 사실상 전국은 이제 투자가 가능한 시장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더 하는 덜 하던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예, 오히려 여기서 더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그게 서울 중심의 규제가 완화되거든요. 네. 그러면 오히려 지금 실물 관점에서 놓고 본다라면 더 리스크가 큰 지역은 지방과 네. 수도권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서울 제외한. 네, 네. 서울 제외한 수도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 규제를 다주택자를 위해서 푸는 게 별로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전체 네, 주택 시장에도요. 네. 어쨌거나 제가 이사님 말씀 이해하기로는 일단은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게 시장에서 뭐 실질적인 효과를 지금 당장 발휘하기는 힘들다. 맞습니다. 네. 그러려면은 네. 전세 가격이 안정화야 되고 그 대출 금리가 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 급반등한 거는 결국에는 금리 효과. 네. 거기에다가 이제 정부가 여하튼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는 정부의 정책이 이게 네. 결합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은 2009년 10월까지 올랐는데 또 그 이후로 결국 이제 2014년 무렵까지 뭐 중간에 약간 기복은 있었죠. 근데 지리하게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때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유동성 사이클보다 뭐 여건이 좋은 게 좀 뭐 전체적으로 가계부채 규모도 적었고, 예. 뭐 지금과 비교하면 가계부채의 질도 그래도 괜찮았고, 기본적으로 저금리였잖아요, 상대적으로. 보는 왜냐하면 거죠. 네. 2014년도에 빚내서 집 사기 정책 같은 이렇게 좀 네. 과감하게 네. 예, 정책을 해야 집값이 오르거든요. 네. 예, 근데 그때는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집값을 올리는 정책이라기보다는 떨어지는 걸 막는 수준이었다라고 보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게 아닌가, 그 당시의 정책들이. 예. 근데 이사님 생각에는 그러면 그 2014년에 이른바 이제 빚내서 집 사라 수준의 네. 정책 대응이 이 정부에서 나온다. 그러면 집값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건가요? 말씀드렸지만 빚내서 집 사기 핵심이 금리 인하거든요. 네. 예. 첫째가 금리 인하. 그 다음에 금리 인하라는 이제 다시 말하면 대출의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네. 한도가 중요한 거지. 네. 금리가 높은데 대출 가격이 비싼데 한도를 아무리 늘려봐야 의미가 없어요. 대출 규제 뭐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 사실상 별 의미가 없어요. 네. 예. 이처럼 이렇게 고금리 기조로 가면 사실 규제를 완화해서 투자자가 집을 사게 하는 거, 네. 이 정책은 되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여하튼 그래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집값을 올리기 위한 정책 중에 가장 먼저 시행했던 게 전세 시장 안정화예요. 네. 사실은 전세 시장 안정화가 아니라 사실은 전세 가격을 올리는 정책. 네.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의도적으로 전세 자금 대출 확대, 이 정책이거든요. 네. 이름은 전세 시장 안정화로 나갔는데 네. 여하튼 이런 정책을 통해서 전세 가격을 안정화시키거나 또는 올렸을 때 네. 이게 금리 인하와 맞물려서 본격적인 투자 수요가 확 늘어났죠. 네.
저는 그걸 이제 전세 시장으로 토끼몰이한 거라고 표현하는데, 네. 근데 2014년의 상황은 집값이 뭐 수도권 주택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뭐 한 6, 7년, 7, 8년간의 조정 기간을 거쳤고,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국은행 좀 압박해서 금리도 낮추고 대출 규제 풀고, 그다음에 재건축 분양시장 규제를 이제 풀어서 쉽게 말해서 투기할 수 있는 판을 열어줬다고 저는 그렇죠. 보거든요. 예. 물론 이제 금리를 당장 낮추기도 쉽지 않은 여건이다. 이게 이제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격 측면에서도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워낙 7, 8년 동안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상당히 더 진행된 다음에 그런 정책이 나와야 그나마 좀 먹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떠세요? 글쎄요. 근데 이제 네. 지금 보면은 뭐 여기서 한 20% 빠졌으니까 네. 1년 만에. 여기서 뭐 제가 보기에는 20% 빠지는 건 일도 아닐 것 같거든요. 다시 20%? 예. 네. 그래서 10% 20% 정도 빠지면 충분히 이제 무주택자가 집을 살 수 있는 집의 숫자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어차피 네, 평균이 사기 어려운 가격이지 네. 어차피 이제 그 내에서도 싼 집과 비싼 집이 지역별로는 있잖아요. 예, 차별화가 그러니까 되니까. 예. 그러니까 네. 인제 여하튼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살 수 있는 집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네. 근데 인제 이번에 정부가 무슨 대책을 네. 내놨냐면 저는 좀 의아한 게 음. 헤드라인을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 이렇게 헤드라인을 줬는데 예. 사실은 보금자리론에 대한 규제와나 이게 특례 보금자리론하고 이번에 1, 4분기에 이제 도입한다고 했거든요. 네. 요게 아주 임팩트 있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보금자리론이라는 거는 그동안 서민 대상의 대출로 금리가 싼 대신 한도도 적고 그다음에 대상 집값도 6억으로 낮추고 네. 소득도 7천만 원으로 제한을 두었거든요. 네. 이걸 다 풀었어요. 그렇죠. 예. 요건을 상당히 다 완화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소득도 제한 없애고 그다음에 집값도 9억으로 높이고 그다음에 금액도 5억까지 올렸거든요. 네. 그러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DSR 규제도 안 받고 충분히 이거를 이용해서 네. 무주택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자기가 원하는 가격대의 집을 충분히 살 수 있는 상태가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금리를 실세 금리 대비 한 100bp 이상 낮출 수 있거든요. 그게. 네. 예. 그러면은 그 100bp 이상 낮아진 데다가 만일에 내년 상반기 말 정도가 네. 이제 금리의 고점이 아닐까, 이건 떨어질 거라고 보는 대출금리 기준으로요. 네. 떨어지게 된다 보고 있는데 이게 대출금리 인하까지 같이 겹쳐서 나타나면은 잘하면 내년 말에 네. 그 대출금리는 3.5 내외까지도 갈 수 있어요. 보금자리론에. 예. 네. 그러면 아마 구매력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평균 기준으로 살 수 있는 주택 가격이 8억, 9억 정도까지 가니까 완전히 시장을 뒤엎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거래를 늘리는데 네. 가격을 연착륙시키는 데는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금리 인상 기조 자체가 멈추거나 다시 이제 뭐 일정한 하락세로 돌아선다고 하면 그 자체가 사실 시장에 안도감을 일정하게 주는 부분이 분명히 생기잖아요. 네. 그에 대해서 이제 보금자리론 같은 그런 이제 사실상 이제 구매력을 확대해주는 그런 정책, 대출을 통해서이긴 하지만, 그렇죠. 뭐 단기적으로 좀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하락의 속도를 좀 줄이거나, 뭐 국제적으로는 또 반등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성은 네네. 있죠. 근데 예, 그 당시 시점 되면 저는 별로 흔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연착륙이잖아요. 예. 예, 연착륙인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 실수요자들은 가격이 이제 조금 더 주더라도 네. 어차피 내가 사야 될 집이고 내가 네. 원하는 집을 사는 형태라면은 네. 제가 보기에는 뭐 그 충분히 뭐 사는 사람들은 있을 네.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뭐 자기가 충분히 구매력이 있고, 그러니까 소득 여력 또는 자금 여력이 있고, 그렇죠. 뭐 크게 부담되지 않는 수준의 빚을 내서 충분히 상환할 수 있고,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집을 사는 거야 뭐 누가 말리겠습니까 사실. 중요한 건 네, 아까 제가 이런 전제를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시장 요인만 얘기하면은 답은 없습니다. 그건 무조건 예, 소위 말하는 경착륙 폭락인데 네. 우리 이제 정부는 무조건
경책력은 피하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 정부에 쓸 수 있는 자금, 이런 여력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생각한다라면 설령 보금자리론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잘 정책과 안 먹혀요. 그러면 한도를 늘리거나 금리를 낮추거나 더 적극적인 정책을 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표는 정해져 있거든요. 경착륙은 피하자. 네. 왜? 경착륙이 나와서 부동산 시장이 박살나면 결국엔 그거는 이제 금융의 문제로 연결되고, 그러면 이게 금융이 연결되면 이거는 뭐 모두가 피해자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은 막겠다는 게 정부의,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어떤 정부든 마찬가지로 그거는 동일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정책인 거거든요. 예, 뭐 그래서 그걸 감내하려는 정부는 없겠죠. 네, 네. 그래서 뭐 너무 시장만 놓고 베어리시하게 보는 거는 좀 과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라는 주체가 있다. 네. 네. 근데 말씀하셔서 그런데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 시스템 네. 리스크라는 거는 뭐냐면 흑자부도를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본도 있고 충분히 뭐 규제 자본 비율도 좋고 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시장이 프리징 된다. 시장이 네. 이제 뭐 자금 중개 기능을 잃어버리는 상황, 채권 시장도 채권 발행이 안 되는 상황, 그리고 대출도 못 하는 상황. 이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이 상황이 2022년 9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진행됐잖아요. 그렇죠? 네. 요 시장이 이제 다시 올 거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게. 예, 대답은 이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많이 줄어들었다. 그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제는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시스템 리스크의 문제는 정부가 뭐 절대 막겠다라는 의지가 강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라면은 아마 그것 또한 해답을 구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2023년의 시장은 어떤 유동성 위기, 시스템 리스크보다는 그냥 불황의 이슈가 네.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제가 보기에는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도산을 하던 아니면 M&A 되던, 대부분의 경우에는 M&A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네. 대기업들, 좋은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을 다 가져가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불황 사이클을 지나고 나면 기회로 삼아서 성장하는 산업과 기업이 또 나오는 게 예, 제가 한 네. 재밌는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면 네. 2022년 1월부터 2022년 지금 11월까지 기업 대출을 분석을 해보면은 대기업 대출이 네. 얼추 1년간 50조가 늘었어요. 그게 과거에는 대기업들이 대출을 기껏해야 한 달에 1조도 안 했어요. 마이너스고 그랬거든요. 한 2022년 거의 5월, 6월부터 네. 이거는 금융위기다라는 생각을 하고 네. 2023년도에 M&A 시장을 대비해서 네. 엄청나게 자금을 확보해 네. 놓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래에 대비해서 과잉 유동성을 확보해 놓는 거예요. 네. 이 문제가 사실은 이번 2022년 9월에서 12월 사이에 진행되었던 이 유동성 위기의 본질이에요. 원인이에요, 이게. 그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기업들에 따라서는 얼마나 이제 잘 준비가 되어 있냐, 이게 네. 따라 차이가 나고, 네. 그런 잘 준비된 기업들은 오히려 음. 이번에 2023년도에는 엄청나게 M&A하고 그 돈을 다양한 데 사용할 거예요. 물론 저도 그럴 것 투자는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 20년, 21년 특히 지난해까지 돈을 번 대기업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금융권에서 이 조달한 자금까지 포함하면 사실은 굉장히 큰 자금 여력을 확보해 놓은 기업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기업뿐만 아니라 사실 중소 중견 기업들 중에서도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수 있던데. 그러면 정작 유동성 위기가 풀리면 이런 기업들은 돈이 너무 과잉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적극적으로 뭐라도 해야 됩니다. 예. 최근에 금리가 가파르게 크레딧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이 크레딧 스프레드는 이제 신용 채권, 예, 회사채라든지 이런 채권과 그리고 국채 간의 네. 스프레드를 말하는 건데요. 이 크레딧 스프레드가 급격히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네. 그 이유는 사실은 시장의 유동성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네. 예. 다만 돈이 없었던 이유는 너무너무 쏠려있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이 쏠려있는 현상이 정부의 어떤 개입으로 인해서 풀리자마자 갑자기 자기네들도 이제 이제 이 돈을 그냥 들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거를 투자하기 시작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약간은 쇼커버리 이런 네. 컨셉으로 지금 금리 시장도 채권 시장도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 걱정은 이제 가계잖아요. 그렇죠. 부채가 워낙 쌓여있으니까. 부동산 PF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정부가 어쨌거나 개입하면서 상당히 좀 풀려가는 느낌이긴 한데 문제없이 계속 갈까요? 예를 들면 어쨌거나 미분양이 계속 쌓이고 그래서 분양 사업이 제대로 이제 되지 않으면 이 PF 시장은 다시 또 얼어붙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이렇게 보세요? 보셔야 돼요. 네. 이제 똑같습니다. PF의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PF의 문제가 손익의 문제이냐. 어차피 PF는 결국엔 미분양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미분양은 펀더멘탈 이슈잖아요. 네. 펀더멘탈이 계속 나빠질 것이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네. 계속 나빠질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슈가 과거처럼 유동성 이슈로 바뀔 것이냐. 예,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그거예요. 네네. 그래서 네. 유동성의 이슈가 돼서 문제가 많은 증권사, 그다음 저축은행, 캐피탈 이런 데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어서 도산할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네. 이슈죠. 근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2022년 10월 같은 상황이 였으면 그냥 놔뒀으면 결국엔 유동성 위기가 이제 결국에는 기업의 도산으로 연결되고 기업의 도산이 연결되면서 이게 금융 위기로 확산되는 네. 전형적인 과거의 2008년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겪었던 금융 위기와 거의 같은 상황으로 저희가 이제 피할 수 없는 부채기에 냈던 네. 그런 그림이 시나리오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그게 그 그림이 될 수 있었죠. 네. 근데 그거를 정부가 개입을 한 거예요. 개입을 하면서 그걸 좀 끊었어요. 그래서 네. 대략 유동성 위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한 3개월에서 한 4, 5개월 정도의 네. 시간을 벌게 해준 거죠. 네. 그러면서 많은 이제 증권사라든지 저축은행들이 유동성들을 대규모 확보한 거예요. 네. 예, 그게 그 11월, 12월 사이에 대부분 이루어지면서 네. 유동성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는 우선은 좀 당장을 네. 막아놨습니다. 네. 예. 그럼 몇 달이 더 지나더라도 괜찮은 상황이 되는 건가요? 은행이 예금이 빠져나가면서 은행이 그 빠져나온 돈을 메우기 위해서 예금을 금리를 올리면서 예금 시중의 유동성을 쫙 빨아들이는 거. 특판 예금 막 예, 팔고 하면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네. 이 예금을 쫙 빨아들이니까 비은행들의 유동성 문제가 빵 생기는 거고, 그렇죠? 비은행의 유동성 문제가 생긴 것뿐만 아니라 그 예금 금리가 그대로 바로 대출금리 연결되잖아요. 네, 예, 그렇죠. 이게 그러면서 대출자의 이자 부담으로 연결되면서 파산의 리스크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대출의 리스크와 그 다음에 금융회사의 유동성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거든요. 이게 진정됐던 가장 결정적인 게 은행의 예금금리 경쟁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못하게 막으면서, 다시 말하면 금리 인상을 못하게 막으면서 돈을 시장에서 과도하게 못 갖고 따라가는 막아버린 거. 거예요. 네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은행이 다 안 갖고 와버리니까 돈이 갑자기 이제 좀 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으니까 유동성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회사들이 쫙 자금을 빨아들이면서 적어도 1년치는 확보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려됐던 저축은행, 보험사 캐피탈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다시 이제 좀 유동성에서 이제 좀 숨통이 생긴 건 맞는데 유동성의 문제는 해결했는데 네. 이제 펀더멘탈의 문제만 남은 거죠. 아까 이제 얘기하셨던 부동산 PF 문제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답이 없어요. 지금의 네. 상황에서 어차피 미분양은 계속 늘어날 거고 PF의 손실은 이제 픽스가 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저축은행이나 증권사가 돈을 그동안 한 5년 동안 너무 많은 돈을 벌어놨어요.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면은 자본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해서 자산을 줄이고 정리를 하게 되면 네. 그 지금 상황에서 규제 자본 때문에 망하는 회사는 없어요. 예, 워낙 규제 자본이 낮기 때문에. 은행 역시 어느 정도의 이제 유동성 문제를 펀더멘털 문제를 바꾸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자산들을 축소하게 되면 정리할 건 정리하고 매각할 건 매각하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손실이 나지만 이게 자본 비율이
예, 문제가 돼서 네. 이게 뭐 영업 정지가 된다는 이런 가능성은 적어도 대형사 중에서는 좀 많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다고 네네. 해서 완벽하게 문제가 없냐라고 얘기할 수는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여전히 몇몇 회사들은 좀 리스크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근데 여하튼 전체적으로는 2022년 9월, 10월 그때에 비해서는 좀 리스크를 얘기한다면 거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좀 떨어진 것 같다. 네. 예, 이렇게 네. 보고 있어요. 일단 급한 불 껐고 좀 당장 내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좀 무마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문제가 있는 네. 거죠. 본질적인 문제는 저원가성 예금 이탈. 음. 근데 저원가성 예금 이탈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자, 안 그래도 그게 좀 궁금한데, 은행도 사실 그 저가성 예금을 확보해야 사실 자기네들도 금리를 낮출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확보를 못하면 대출 금리도 못 낮추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빚을 내서 집을 사려고 하더라도 금리가 일정 수준으로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건 또 뭐 중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 시장을 더 침체시키는. 근본적으로 네. 말씀드리지만 이 저원가성 예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또다시 이동성 위기는 피할 수 없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돈이 이렇게 빨리 이동하잖아요. 저가성 예금이 빠져나가면서 돈이 천천히 빠져나가면 돼요. 상관없어요. 예. 그 이야기를 예, 하신다고요? 예. 돈이 다 빠져나가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빠지면 은행은 그렇죠. 대응할 네. 수가 있어요. 돈이 그렇게 뭐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돈이 한꺼번에 확 빠져나가면 돈이 편중의 현상이 생겨요. 자, 그러면 돈이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저가성 예금이 왜 빠져나갔던 거죠? 그거야 네. 상식적으로 고원가성 예금과 저원가성 예금의 갭이 커졌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네. 이 저원가성 예금과 고원가성 예금이 갭이 커진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만 금리가 올라가도 그러니까 다 관심을 갖는 거죠. 금리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다들 이동했다 이 말인 거군요, 결국. 이동하는 것도 네. 있고 네.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행동을. 옛날에는 둔감하게 반응을 했는데 뭐 금리가 올라가도 또 지점도 가야 되고 뭐 귀찮고 예? 그리고 잘 모르고 뉴스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네, 네. 금융에 대한 지식도 상대적으로 떨어졌고 그랬는데 이제는 다 전문가들이니까 예, 조금만 보면 제가 깜짝 놀란 얘기 비하인드 드리면 모 은행이 있는데 네. 뭐 은행에 마진이 좋아졌어요. 네. 마진 좋아진 이유를 물어봤더니 정기예금 중도 해지가 수수료가 엄청나게 들어가지고 마진이 좋아졌대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심지어 정기예금을 가지고 네. 그걸 다 계산을 해서 중도를 해지를 해서 고원가성 예금으로 더 높은 금리로 갈아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게 개인들한테는 이득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게 전체의 유동성 부족 현상을 만들어내고 나아가서 네, 네. 대출금리의 급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대출금리가 급등하면은 대출을 쓰고 있는 기업들, 가게들의 연체 부담으로 연결되고 그러면 네.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는 이런 네. 구조를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네. 기본적으로는 저원가성의 예금의 이탈은 앞으로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 금리 갭이 너무 크고 네.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이 너무 비대면화돼 있고 디지털화돼 있고